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욕망이라는 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는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들었던 겁니다. 성공은 너무도 달콤했고 그 달콤함은 눈앞에 펼쳐진 욕망을 합리화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방, 전자제품 케이스 같은 생활용품을 주로 생산하며 지역 소매점에 납품하며 근근히 버티는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탄한 날보다 힘든 날이 더 많았죠. 공장은 언제나 기계 소리와 먼지, 그리고 낡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계들은 제멋대로 멈추곤 했고 부품 교체비조차 부담스러워 임시 방편으로 대충 손봐가며 사용해야 했습니다. 기계가 또 멈췄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게다가 거래처들도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대금 지급일은 자주 미뤄졌고 때론 한 달 넘게 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친구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죠. 반면 제 일상은 늘 숫자와 씨름하고 고장난 기계를 두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이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테무라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에게 내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저는 테무 입점을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입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제품 사진을 찍고 상세 설명을 작성하고 광고 문구를 끊임없이 수정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었죠. 밤을 지새우며 사진을 수정하고 더 나은 표현을 찾기 위해 수십 번 문장을 다시 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손목이 아파도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습니다. 완벽한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드디어 첫 제품이 등록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완성한 페이지가 화면에 떠오르자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작은 승리감에 젖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또렷이 나타난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몇 초간 의심이 들었지만 곧 확인 버튼을 누른 순간 주문 내역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몇 위안에 불과했지만 그 주문은 내게 세상을 다 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머릿속에 희망의 톱니바퀴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주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엔 세 번째 주문이 울렸습니다. 이때부터 핸드폰은 거의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빠르게 올라갔고 판매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온몸이 긴장과 흥분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자꾸만 주문 알림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새벽까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테무에 입점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매출은 500% 상승했고 인기 판매자 목록에 내 이름이 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주문이 계속 들어왔고 아침이 되면
그 주문을 처리하느라 미친 듯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주문 알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핸드폰이 진동했고 매출은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제품 몇 개만 등록했지만 더 많은 제품을 추가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품 라인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액세서리, 전자기기 케이스, 인테리어 소품까지 내놓았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하자 저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테무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인기 판매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매일 아침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전날 매출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더 싸게 생산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제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가끔은 바퀴벌레도 나오는 허름하기만 했던 집에서 벗어나 도시 중심부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집으로 바로 연결되었고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 3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저와 제 가족들은 명품 브랜드 매장을 돌아다니며 최신 컬렉션을 쇼핑했고 비싼 시계와 옷으로 옷장을 채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럭셔리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즐겼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가격표를 보고 고민하던 과거의 제 모습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 고급 SUV를 선물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아파트에서 와인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데에는 다 제 덕분이었고 충분히 이 정도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매출,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성공의 달콤함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번 맛본 분은 마약처럼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품질 좋은 가방을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저렴한 재료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품질에 대한 고민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어차피 소비자는 어차피 겉모습에 더 끌려하기 때문에 조금만 화려하게 꾸미면 문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더 싼 재료를 사용해 생산 단가를 낮추고 포장과 광고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속 제품은 고급스럽고 내구성이 뛰어나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긴 했어요. 디자인은 세련되게 보였지만 조잡한 마감과 부실한 내구성은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런 함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세련된 광고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의심을 잠재웠고 그들은 그저 가성비를 외치며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을 구매했습니다. 특히 해외 소비자들은 더 쉽게 현혹됐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품질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한국 언론은 사소한 일을 항상 과장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한국 뉴스에서는 중국산 전자제품의 배터리 폭발 사고와 관련된 보도가 연일 이어진 적도 있더라고요. 보조 배터리가 충전 중 폭발의 화재로 이어졌고 이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선 어린이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한국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한국 소비자들은 참 까다롭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부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런 뉴스들이 내 사업에 영향을 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싸고 예쁘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적당한 품질만 유지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테문의 최고 판매자 목록에서 제 이름은 1위를 기록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
주변 사람들은 무척이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제 성공을 칭찬할 때마다 우월감은 더욱 커지곤 했어요. 몇 달 전에는 오래된 친구들로부터 동창회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같았으면 참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저는 사업이 힘들고 초라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친구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더 이상 숨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급 정장을 입고 외제차 키를 손에 쥔 채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시내의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제게 쏟아지는 시선만큼은 특별했습니다. 누군가 저 차 누구 거야? 하는 소리가 들렸고 친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차, 혹시 내 차야? 친구들은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도대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서로 앞다퉈 제게 묻더군요. 친구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감탄이 더 큰 쾌감을 불러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고 마셔. 돈 걱정하지 마. 친구들은 잠시 놀란 듯 저를 쳐다보다가 곧 환호했습니다. 진짜?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다르네. 오늘 저녁 제대로 먹어야겠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의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고급 와인부터 비싼 해산물 요리까지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한 잔씩 술을 들이키며 제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흐뭇한 기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공장 시절에 어려웠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기계를 손보며 잠 못 이루던 날들, 거래처의 대금 지급이 밀려 걱정했던 순간들. 친구들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듣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점점 자랑으로 변해갔고 친구들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하루 매출이 몇만 위안을 넘겨. 내 연봉보다 많을지도 몰라. 처음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솔직히 회사 다니는 삶은 답답하지 않아?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고 상사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 몇몇 친구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조차도 저는 여전히 자만심에 취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솔직했나? 사실을 말한 건데 다들 기분 나빴다면 미안. 그렇게 말하며 와인잔을 들어올리고 쿨하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 내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우리를 깎아내리면서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넌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다들 오해하지 마.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며 동창회는 급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냉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뭐야? 다들 왜 저러지? 내가 성공했다고 너무 배 아픈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엔 이런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눈이 떠지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테무앱에 주문 내역이 가득 차 있었고 판매 그래프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동창회에서의 묘한 분위기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에 무심코 메일을 열었는데 배송된 제품이 손상되었다며 환불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도 별거 아닌 일이라고 넘겼습니다. 가끔 있는 실수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몇 분 뒤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고 이번에는 제품과 설명이 다르다며 교환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판매량이 많아지면 이런 불만도 늘어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메일 알림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뭐지? 왜 이렇게 많지? 잠시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판매량에 비하면 작은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테무 리뷰 게시판에서 상황이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뷰라는 불만과 항의로 가득 차 있었고 그중 몇 개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불만족하다는 댓글들이 간혹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댓글들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곧바로 삭제하거나 숨기는 방법으로 처리해왔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불만은 어느 판매자에게나 있는 것이었고 중요한 건 매출이니까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작은 불씨를 미리 지웠을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의 주요 거래처에서 긴급하다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사소한 불만이겠거니 하며 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눈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메일 내용은 최근 납품된 제품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였고 내구성 부족과 외형 손상으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순간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품질 문제라 또 한국인들이 까다롭게 군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작은 불만은 자주 있었지만 결국 문제로 커진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테무 리뷰 댓글들이 신경 쓰였던 터라 한국의 이런 불만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원래 별것 아닌 문제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나?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메일을 무시하고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는 곧 나를 곤경에 빠뜨리게 될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래처 담당자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를 재촉했어요. 하지만 전 다 과장된 이야기일 거고 한국 소비자들은 가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다 안다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한국 거래처 직원은 이번엔 다르다며 한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 우리 제품이 문제 있다는 경고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 직원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한국인 직원의 재촉에 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리뷰 페이지를 열어보니 눈앞이 뒤집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만 댓글 수십 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대충 넘겼지만 번역기를 돌려 내용을 확인한 순간 모니터에 띄워진 글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조잡한 품질, 절대 비추천, 구매 후 하루 만에 망가짐, 교환 요청에도 무응답, 사진이랑 완전히 다른 제품,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이제는 댓글들을 숨기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불만을 슬쩍 삭제하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댓글들이 너무 많아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만과 오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품의 품질 문제와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거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전량 반품을 요청하며 거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하더라고요. 그 순간 전화를 붙잡고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당황스러움보다는 짜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거래를 끊겠다는 그들의 말이 내게는 일종의 위협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태연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 거래처가 하나 떠난다고 무너질 정도로 내 사업이 약하지는 않았고 작은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거래처를 더 확보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 오히려 코웃음을 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단순한 결정이 나비 효과처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거래처의 종료가 아닌 사업 전반의 신뢰 붕괴를 의미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내 제품이 공론화된 겁니다. 몇몇 소비자가 직접 찍은 불량 제품 사진을 공유하며 광고 사진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늘어났고 SNS로 퍼지면서 언론 기사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걸린 기사는 수천 건의 공유와 댓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반품 요청은 폭주했습니다. 수십 통의 메일이 쌓이고 고객센터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반품된 제품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가득 찼다는 물류팀에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창고로 가보니 반품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반품된 제품들이 창고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제야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했죠. 박스들이 쓰나미처럼 쏟아진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반품 요청은 눈사태처럼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개의 이메일이었지만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수백 건의 메일이 메일함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목은 대부분 같았습니다. 반품 요청, 환불 요구, 제품 불량. 이메일을 하나씩 열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몇 고객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환불 절차를 설명하며 시간을 벌어보려 했죠. 하지만 그 시도는 허무할 정도로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전화기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메일 응답은 이미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집단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이라니. 그 순간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태풍 같은 재앙이 진짜로 닥쳤습니다. 반품 사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품질 문제 공론화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조심하세요. 실제 제품과 광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글들이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 커뮤니티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내 제품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리뷰 사이트엔 반품대란, 페이크 프로덕트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소비자들은 직접 사용 후기와 함께 내 제품을 불신하라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테무 역사상 최악의 품질. 중국산 저가 제품에 또 속았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제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거대한 저항 운동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회사 창고에 쌓인 반품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물류 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한국 소비자들의 경고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유럽 거래처들까지 줄줄이 연락을 해오는 겁니다. 거래처들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단호한 어조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한 가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거래처 담당자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품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습니다. 한국 거래처가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내가 상대하는 시장은 더 넓은데.
그때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터진 작은 불씨가 미국과 유럽으로 번지며 거대한 불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올린 리뷰와 게시글은 금세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퍼졌고 미국과 유럽 고객들은 한국에서 터진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제품을 하나둘 반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반품이 아니라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류창고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반품된 제품들로 창고는 거의 폐기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순간 발끝부터 심장이 서서히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내 오만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이제서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거래처의 마지막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는 하나둘 등을 돌렸고 남은 것은 반품된 제품들과 산더미처럼 쌓인 빚이었습니다. 법적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에 거래처의 손해배상 요구까지 숨이 막힐 듯한 무게가 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어느 날 문득 한국과의 마지막 거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 담당자는 분명히 진심 어린 경고를 했었죠. 한국 소비자들은 품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찾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비웃듯 넘겨버렸지만 이제는 그 경고의 무게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어. 그들이 가르쳐준 건 품질과 신뢰의 중요성이었지. 나는 이 교훈을 외면했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요구했던 건 화려한 광고나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한 제품과 진실된 약속이었죠. 처음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반품 물량과 압박 서류들을 바라보며 눈앞이 깜깜해지기만 했죠. 이제 정말 끝인가?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동안 끙끙 앓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 눈앞의 이익이 아닌 진짜 가치를 만들어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검증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이전엔 꿈도 꾸지 않았던 일입니다. 새로운 제품은 출시 전에 한국의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불합격. 두 번째 테스트 역시 기준 미달. 테스트 결과를 받을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문제를 하나씩 고치고 더 나은 제품을 위해 작은 디테일까지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테스트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과 벅찬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조금씩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제품은 정말 만족스럽네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었습니다. 리뷰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이제야 비로소 저의 제품이 누군가에게 진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한 줄의 리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동안의 실패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눈앞의 이익만을 쫓으며 신뢰를 잃었던 내가 이제는 작은 신뢰를 하나씩 다시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알려준 진짜 교훈은 진심과 신뢰가 결국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짧은 리뷰 하나가 다시 시작할 용기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또렷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